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수많은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 논란이 됐던 뉴스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진재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충청북도 변호사의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일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제 왼쪽으로 서원대학교 행정학과 엄태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월간 뉴스 분석에 앞서서 최근에 청주가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정말 이름이 다시 한번 오르내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과거 청주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현재 이제 수감자인 것으로 이름이 다 나왔습니다. 이춘재인 것으로 이제 밝혀지면서 다시 한번 좀 청주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근래 고유정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요, 세 분? 예. 원래 네, 진 교수님. 그분들이 다 청주가 고향이 아닌데 아니시죠? 예, 예. 우연히 오다 가다 청주에 산 것뿐이기 때문에 청주가 범죄도시의 오명을 써야 될 이유는 없죠. 네네.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강력범죄가 사실 전국에서 많이 나고 있는데 우연히 그 국민적 눈길을 끄는 사건 두 건이 청주에서 이제 발생하거나 청주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이 문제 또한 조금 세월이 지나면 금방 잊혀집니다. 네. 다만 이제 문제는 그런 사건 때문에 범죄 도시의 오명을 뒤집었었다고 해서 전전긍긍할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전반적인 치안의 문제라든가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치안 유지 문제에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미지 개선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엄 교수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오늘까지 제가 한 3차례 정도 우연찮게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그런데 청주가 이렇게 이런 데미지를 입게 되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교육도시의 이미지가 있는데 반해서 몇 개의 사건이 집중적으로 최근에 일어나서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5대 강력 범죄의 발생률은 청주가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요. 예. 검거율은 거의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이렇게 너무 창피하시고 불안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5대 범죄에 있어서는 특히나 낮은 편인데 이렇게 오명을 쓰는 건 분명히 좀 억울한 면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많이들 알려졌습니다. DNA 정보는 소위 이춘재를 지목을 하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2006년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향후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리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변호사님? 예, DNA 정보가 일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진범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과 유사한 수법으로 처제를 살인한 것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진범으로 단정될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되었기 때문에 이춘재가 거부하게 되면 강제 수사 자체도 어렵고 진범으로 밝혀지더라도 형사처벌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소멸시효라는 거는 이춘재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유가족분 입장에서는 이춘재가 소멸시효라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권리남용이다. 이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라는 또 다른 주장도 하실 수 있어서 여러 법적 쟁점을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유명한 영화로까지 나올 만큼 참 시대의 아픔을 안긴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짧게 코멘트하실 거 있으면 듣겠습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감정 입장에서 보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진범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미제 사건에 남는 경우와 처벌을 할 수 없더라도 진범이 밝혀지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공소시효 적용 배제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보면 82%가 찬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상 이것이 이제 과거에 DNA 신원 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강력 범죄에서 수사에 난관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 배제 특별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것이 또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상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벌 불소구의 원칙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특별법이 국민 법감정에는 맞지만 실제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 가능한 한
DNA가 일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이춘재가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예. 경찰에서는 수사를 해서 진범 여부는 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네. 그 형사 처벌 자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춘재가 그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년 넘게 복역 중인데 지금 모범수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춘재가 가석방을 기대하면서 네. 예, 자백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진범인 것이 어느 정도 밝혀지면 형사적 처벌은 못하더라도 아마 가석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예.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교수님. 네,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과학 수사, 특히 DNA를 활용한 과학 수사의 쾌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진 교수님 말씀대로 DNA 활용에 관한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른바 DNA법의 개정인데 이게 두 가지 축이 있죠.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DNA 채취를 좀 쉽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경찰의 입장과 이건 너무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내 DNA를 함부로 채취할 수 없게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은 줘야 한다는 두 개의 기준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미제 사건에 대한 이제 수사들이 보관된 DNA를 통해서 좀 쉬워졌죠. 그러면 네. 경찰이 계속 미제 사건을 어디까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겠고요. 더 나아가면 90년대에 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의 수사력도 이제 많이 거론될 텐데 이게 향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또 이렇게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오늘의 이 주제가 사실은 다양한 파급 효과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청주의 한 산업단지 개발 현장. 송전탑 이설 작업 중이던 50대가 14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고압선로에 근접해 고공 작업을 벌이다 방전 전류에 감전돼 정신을 잃고 추락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른 책임 범위를 하청은 물론 원청인 한전까지 확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양측 모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청에게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 관련 법 규정 때문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도 아니고 엄연하게 계약을 다 체결을 하고 모든 그 권한을 그쪽에 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법원은 오히려 원청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청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 원청에게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화된 추세인 만큼 원청에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원청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책임인식이 사회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원청의 안전사고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도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네. 자, 산업재해 관련해서 원청에 더 책임이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로 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은 또 뒤집어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관련해서는 하청들이 더 떠안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현실로는 그랬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다가 도급을 주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차원이 많이 개입됐다고 한다면 요새는 위험에 외주화해가지고 위험한 작업을 주로 골라서 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관행이 자꾸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청 업체에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위험한 작업일수록 하청을 주는 관행이 자꾸 굳어질 것이고 영세업체이니까 그런 위험에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못할 것이고 또 영세업체에 근무한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자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장비를 착용하거나 교육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원천적으로 무분별한 하도급 관행을 좀 없앨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무엇보다 일단 전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에서 상당히 이번 판결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험한 일, 그리고 이익이 잘 안 나는 일들을 하청업체에다 넘기게 되고, 또 하청업체는 비숙련 노동자, 그리고 저임금의 노동자, 일용직,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입이 되죠. 근데 그 투입된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한계 상황에서 위험을 감내하고 작업을 하는 상황이니까 사고에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 하청업체는 영세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기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가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판결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인 약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좀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면, 그러니까 원청에 더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시사하는 바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이게 이 건도 사망 사고였는데 하청업체는 500만 원의 벌금, 원청업체는 700만 원의 벌금이라고 하면 네. 사람이 돌아가신 그 사망 사고 사건에서 다른 판결내들과 볼 때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혹시 이런 사례의 어떤 판결 같은 거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될 만큼 그 동안에는 이런 판결이 없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뭐 2006년 뭐 이런 경우에도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 이런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개정 이전에도 지금 판례가 나온 것처럼 또 2006년, 7년에도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원청이 하청업체가 수행한 작업을 지휘 감독하고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이 그 안전보건 책임자뿐만 아니라 원청 법인도 분명히 형사적 처벌 대상으로 보아서 처벌한 사례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도된 사건에서는 원청에게 더 큰 책임을 부과했다, 벌금액이 더 컸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 사실 그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 규정을 보면 상당히 포괄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그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 뭐 추락에 의한 부상, 뭐 이런 것들은 눈에 확실히 들어오고 명백히 과실 여부라든가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쉽지만, 사실 산업재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질병입니다. 오랜 동안의 작업,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작업 때문에 그로 인한 질병을 얻게 됐을 경우에 그 입증 책임을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해야 되는 거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많기 때문에 뉴스에 부각되긴 했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사실 그 산업 현장에서의 오랜 동안 작업 때문에 있게 되는 질병. 사실 우리 과거에 이런 산업재해는 아니지만 그 가습기 살균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랫동안 가습기 살균제를 쐬고 그로 인해서 그 피해가 엄청나게 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듯이 산업재해에서도 사실은 정부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눈에 띄는 이런 추락에 의한 사망사고, 부상사고 못지않게 정상적인 작업 환경이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한 오랫동안의 질병 누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장치, 안전장치 마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전반에 대해서. 지금 산업재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산업재해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굉장히 그 최고 수준이다. 산업재해가 참 많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이렇게 사망자가 우리나라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까 뭐 그 OECD와 우리가 많이 비교를 하죠. 선진국 30여 개 국가랑 이제 우리 많이 비교가 되는데, 전반적으로 제도, 의식, 관행이 OECD 국가에 못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산업재해 관련된 사고사는 일본, 독일에 비해 3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그 수치가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저는 가장 큰 문화가 그 사고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말 중에서 가장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또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해도 그냥 무난히 사용되는 용어가 괜찮아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괜찮아요. 그 괜찮이즘이라는 것이 또 나쁘게 말하면 이게 대충주도 되거든요. 그 우리 주위에서 상당히 쉽게 봅니다. 고속도로 오늘 같은 날에 이제 만약에 어디 서울 올라가는데 보면 여러분들 앞차가 대형 철근이나 전봇대를 싣고 가는데 이게 차체 밖으로 나오면 빨간 띠를 매게 되지 않습니까? 빨간 띠 앞면차가 절반 넘습니다.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갓길에 붙이고 한 몇십 미터 앞에다가 주의 표지판 붙이고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붙이고 서 있는 차량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안전에 대한 괜찮다는 의식이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이나 실제 사고를 당하는 3자, 4자가 모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사고, 나아가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 지금 네, 왕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일반 일상생활에서의 그 재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예. 그건 일상생활에서 각자가 다 주체가 되니까 그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불감증 문제는 그 고용주와 피용자 간에 누가 더 신경을 써야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네. 왜냐하면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이 단순히 의식만으로 의식 개선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게 자동차를 몰고 갈 때는 내가 신경을 쓰면 되지만 도로 자체가 안전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산업 현장에서 그 작업자가 아무리 내가 안전의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작업 현장에 안전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번에 같은 경우 되게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많이 나는 걸 보면 예. 이 비계 장치를 해놨을 때 바닥에 깔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뛰어서 다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안전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이게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질병을 유발하는 산업 현장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설 현장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띄지만 오랜 동안 별 문제 없는 것들로 작업을 해왔지만 20년 작업을 했더니 폐암에 걸렸다든가 또는 뭐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몇 년 작업을 했더니 암에 걸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누가 입증해야 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58조에 보면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라고 하는 것 중에 보면 우리가 매우 중금속이라고 인식하는 문제, 뭐 수은, 납, 카드뮴 이런 것들만 도급을 금지하는 걸 돼 있지만 요새 현재 이거 말고도 위험한 물질이 엄청나게 예. 많거든요. 지난번에 그 휴대폰 작업장에서 메틸알코올을 마셔가지고 젊은 학생들이 눈을 멀었잖아요. 그 딱 3일간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위험한 작업 환경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의식만 제고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어느 것이 위험한 거고 어느 것이 안전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안전의식 이전에 네. 안전 환경에 대한 것을 정부나 또는 그 고용주가 명확하게 규정을 예. 해줘야 되고 법상 지금 우리가 규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위험 물질이잖아요. 이것을 좀 광범위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지금 이제 듭니다.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셔서 거기에 좀 더 여쭤본다면 예. 아까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외주화라는 게 이제 비용인분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가 입찰을 하면 이제 어쨌든 최저가로 입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비계 아래 뭐 안전판 말씀도 하셨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비용에서부터 또 그렇죠. 출발되는 것은 비용에서 아닌가. 비롯되는 거죠. 그래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좀 어떻게 좀 기준을 정하고 풀어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되는 그러니까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게 그 하도급이 자유롭게 그 이루어지는 나라는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정부라든가 또는 뭐 공공 입찰을 했을 때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입찰만 딱 받아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청을 주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 뭐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어떤 친구는 정부 입찰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20억을 띄고 바로 40억에 넘겼다. 이런 식의 자랑을 공공연히 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자기는 아무것도 그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입찰 전문성만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영세업체들 넘기는 그런 관행이 있는 한 예. 충실한 안전한 작업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정부에서 규제를 하면 자기들이 메틸알코올 배출 그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안전하게 작업장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것이 도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예. 그 영세업체는 그것까지 마련해 가지고는 입찰 받은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런 그 환경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하도급은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안전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산업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예. 아주 제한하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야만
비용 문제로 자유롭게 되고 그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 같은 것이 안 생긴다는 거죠. 예. 근원적인 문제. 네, 안 교수님. 지금 건설업에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그 원청 하청업체 관계라는 것이 원래는 분업, 협력, 공존의 관계인데 이게 이제 권력 관계처럼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우리 자주 듣는 얘기가 갑질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98년, 9년에 부패방지법을 만들 당시에 4대 부패 분야를 이제 선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고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1순위로 나왔던 게 건설 분야인데요. 건설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행이 있었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야 될 예산의 절반밖에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입찰하는 과정에서 뇌물로 사용되고 하청 주는 과정에서 또 돈이 사라지고 하청업체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 또 돈이 사라져서 다리를 건설할 때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50억 정도가 채 투입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업체는 이것저것 다 띄고 임금까지 주고 이익을 남기려면 안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경비까지도 아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원청 하청 업체와의 관계에서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경기가 어려울수록 최저 입찰제에서 점점 단가가 내려갑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발주하는 업체에서 예정가, 예상가라는 것들을 다 산정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내려가냐? 심하면 60%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업은 R&D에 투자를 해야 된다. 연구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제일 먼저 없애는 게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하지만 경비를 줄일 때는 안전 장비를 산다든지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점검 필요한 시간을 줄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그 괜찮이즘의 출발이 뭐냐 그러면 관리자도 이 정도 법이면 되지 않겠어? 그거 매번 그거 뭐 하려고 자꾸 가서 귀찮게 작업해야 되니까 한 두세 번만 더 가고 말아. 그리고 뭐 뛰어다니면 안전띠 맸으니까 안전할 겁니다. 라고 계속 괜찮다로 가는 것이죠. 그 결과적으로는 돈의 문제가 연결됩니다. 예. 돈의 문제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그 최저가 입찰로 따낸 것을 또 어떤 안전에 대한 그 대비책으로 많은 돈을 투자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하청업체는 이건 내 게 아닌데 이 공사장은 원청 건데라고 해서 나는 권한이 없어라고 말하고 원청의 입장에서는 나는 하청을 줬는데 왜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해? 난 책임이 없어라고 서로 떠넘기게 되니까 이게 지금 공허해지고 기업 원청이든 하청이든 그 두 업체 입장에서는 안전에 투자하는 것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까 제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벌금 좀 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안전 불감증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산업안전재해보건법이 내년 개정된 게 김용균법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분도 이제 재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경우에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안전시설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원청은 나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시설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이 문제는 결국에는 국가적으로 나서서 일벌백계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사망 사건의 경우에 벌금액 평균액이 425만 원 정도, 그리고 형사처벌돼서 실형을 산 것이 전체 사고의 0.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니 원청이든 하청이든 안전에 대해서 계속 둔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법이 좀 개정이 되면 좀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네. 여기에서 이제 법 개정에 대해서 여전히 그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법 개정 전에도 아까 우리가 본 이제 기사처럼 원청이 책임을 지는 작업 현장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오히려 축소한 게 아니냐라는 논란도 있고 정작 김용균 법에는 김용균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망하신 분이 일을 하시던 작업장은 배제가 됐고 사실 또 처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안전조치 위반한 경우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게 상향이 되기는 했습니다.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런데 거기서 이제 비판하신 쪽에서는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상한을 20년, 30년 늙히는 것보다 하한을 딱 1년 정확하게. 이상은 무조건 예, 예. 하도록 이런 것이 더 의미가 있는 조치가 아니었나라는 여러 좀 비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네, 엊그저께 그 뉴스화된 것 중에 짧게 이제 부탁드립니다. 예. 국회 환노위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3년간 1,000명이 넘었다. 그 얘기를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 1,000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해요. 관심들이 없는데 그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상 산업재해 현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많은 형태의 부상자나 질병자가 나온다는 거죠. 예. 사망자는 어떻게 눈에 띄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감출 수가 없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면 이게 줄어들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네네. 학교 폭력에 대해서 교장의 책임을 강화했더니 학교 폭력이 쉬쉬되고 학교 폭력이 감춰지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산업 현장에 보면 이 사망 사고는 뭐 어쩔 수 없이 눈에 띄니까 보고를 하지만 그 외에 부상이나 질병 같은 경우는 보고를 안 하고 감추거나 현장에서 이게 무마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 중에서 정확한 건 사망 사고밖에 없답니다. 예. 나머지들은 처벌이 두렵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제재가 있기 때문에 감춰진다는 것이죠. 감춰지는 예. 현상이 발생하니까 만약 이런 그 제재를 강화하는 것으로 능사를 삼게 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산업 현장의 통계 다른 그 질병이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취할 수 있는 원천적인 자료가 예. 수집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그 통계를 가지고 산업재해 대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기본적인 인식부터 예, 바꿔야 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자, 어쨌든 안전에 대한 우리 문화 갈 길이 아직까지는 멀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겠습니다. 결혼과 출산, 꿈과 희망을 넘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무수히 많은 세대로 불리는 요즘 청년들. 생활비 마련하랴, 스펙 쌓으랴, 근근히 버텨봐도 취업난에 막혀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가 청년 수당입니다.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 서울과 대전 등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기도는 만 24살인 청년 17만 명에게 최대 1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반면 충북과 세종 등 7곳은 도입하지 않은 상태. 지역도 잘 만나야 하냐며 청년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입니다. 왜 충북의 청년들만 청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는 충북에 살고 있는 청년에 대한 차별이자 명백한 홀대입니다. 하필 이시종 충북지사가 청년의 눈높이에서 목소리를 듣겠다며 간담회를 연 다음 날 터져나온 비판. 충청북도는 낮은 재정 자립도 등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입장입니다.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거는 선택과 집중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우선적으로다가 예산을 투입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지원금은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한 청년단체는 청년수당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뭐 우리 사회적으로 뭐 각종 수당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번엔 청년 수당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서울, 대전 같은 곳은 뭐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이렇게 많이 주고 있구나 깜짝 놀라신 분도 계실 텐데 또 반면에 충북, 세종은 또 전혀 도입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것도 역시 또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 분? 예, ông 교수님 먼저. 서울시에서 처음 청년 수당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뭐 반발이 심했습니다. 저도 뭐 그 당시에 청년 현금으로 청년들에게 돈을 지급한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호의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도 감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이것이 개인의 잘못도 아니고 시대의 변화고 그 시대의 변화의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전히 한 축에서는 젊은이를 망치는 것이다. 돈을 주는 것은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는 반면 또 위로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뭐 막 몇천만 원을 몇십 년 주는 것도 아니고 길어야 뭐 2, 3년 주는 데도 있고요. 짧은 데는 몇 달 주는 데도 있는데
또 맥시멈 많이 줘야 300만 원이고 작게 주면 50만 원, 100만 원인데 이 정도 주는 것이 그렇게 문제냐. 또 어떤 축에서는 돈 주니까 명품 가방 사고 에어컨 사고 도박할 수 있지 않냐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로 학원도 다니고 그렇지 않느냐. 또 한 축에서는 전혀 취업에 도움이 안 되더라라는 주장을 하냐 그러면 또 주근 지자체는 도움이 되더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네네. 이러한 부분에서 균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나 현재의 상황이 조금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 청년 어떻게- 수당 예, 문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처음에 생긴 것은 이거를 포퓰리즘이나 이렇게 본 그 정치적 이념 갈등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대 갈등이 깔려 있습니다. 예. 이제 처음에 그 노인 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생계비 지원으로 했다가 이제 청년 수당이 나오니까 그것도 청년에 대한 생계비 지원 정도로 생각하는 예, 것인데 이렇게 된 배경 중에는 이제 프레임의 문제인데 2017년에 서울시에 처음 도입을 했고 이제 그걸 오히려 벤치마킹에서 고용노동부가 이걸 받아갔고요. 나머지 자치단체들도 10개, 14개 자치단체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시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요. 많은 경우에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생애 한 번이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최종학교 졸업한 후에 2년 동안이 지나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취업을 못한 사람에 한해서 예. 생애 한 번 월 50만 원씩 석 달 내지 6달을 주는 것이고 예. 그 용도에도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겼냐면 처음에 명칭을 청년 수당으로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청년 수당을 하니까 노인 수당이 제한이 없이 쓰듯이 이것도 청년에게 그냥 나눠주는 거다 이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청년 수당이라는 용어 자체를 이제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통일해서 바꿔야 되고 그 실제적인 내용들이 알려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변호사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년수당. 지금 이게 우리 지역에서만 못 받고 있다고 하니까 예, 좀 예.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제가 요거 기사 보면서 찾아봤더니 지자체에 따라서 예. 좀 독특한 수당들이 있는데 뭐 경기도에서는 산후조리 수당, 네. 강원도에서는 신생아 수당, 경남에서는 여성 위생 수당 뭐 이런 것들 되게 독특한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다른 지자체가 저기서는 주니까 우리도 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결국에는 한정된 세제, 재정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실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도의 정책에 따라서 좀 차츰차츰 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달라 이렇게 이제 운동하고 한다고 섣불리 되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도로 좀 더 범위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도에서는 아까도 뉴스 나왔습니다만 충북, 세종 등등에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지금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이제 도에서는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정부 지원금 대상도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있고 뭐 충북도 같은 경우는 행복 결혼 공제 이것도 역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면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이 있고 반면에 다른 데 다 하는데 이게 차별 아니냐 지금 이제 이런 입장들이 있거든요. 우리 충청북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재정적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이거 말고도 고용노동부라든가 또 충청북도에서 청년 및 중장년 또는 노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은요. 1,000억 원, 2,000억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제가 2015년인가에 그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사업을 평가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가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직업훈련 기관들 있죠. 각 그 학원들이라든가 이런 직업훈련 기관들. 그다음에 이제 공공 직업훈련 기관이라고 하는 일자리 창출 센터 이런 데다가 몇억 원을 주고 거기서 청년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시켜라. 그 뭐라 하면서 3억 원을 주면 몇 명 이상 취직시켜라. 이렇게 그 미션을 주는 건데 제가 그 평가를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상당히 돈이 줄줄 새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5억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홍보비가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홍보비를 어떻게 썼냐면 나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작은 동네 그 신문 같은 데다 광고비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대학가에다가 플래카드를 걸더라도 5만 원이면 뒤집어 씁니다.
근데 거기다 홍보비로 5천만 원 쓴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었어요. 이 일자리 창출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적었더니 어떻게 됐게요? 제가 잘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부는 그 일자리 창출 사업, 특히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걸로 인식이 되면 예산이 줄어요. 예. 그러니까 되도록 잘 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새 나간 득도 많고 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직업훈련기관과 고용노동부 간에 여러 가지 그 알게 모르게 관계도 있고 이런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예산을 상당 부분 절감을 하면 실제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비를 줄 수 있다는 거죠. 문제가 됐던 어떤 직업훈련기관에 5억을 써가지고 나중에 보고서에 나온 청년 취업 결과는 20명이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청년수당,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매월 50만 원씩 3개월이면 150만 원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 어떻게 쓰는 것이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제가 공공기관에 가서 면접위원을 가끔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 면접위원을 하는데 그 신입사원 면접에 응하는 수험생들이 한 번 면접에 응할 때마다 3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교통비라든가 식사대, 뭐 옷을 빌려 입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새 취업 나이다 보니까 그 면접에 오는 수험생들이 뭐 1년에 10번도 하고 20번도 한다. 그 친구 말에 의하면 교통비하고 면접에 응하는 수당만 해도 돈만 해도 몇십만 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50만 원이 아깝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그것을 청년들이 그냥 술 먹고 밥 사 먹고 한다는 인식이 딱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말씀대로 만약에 공공기관 등에 투입되고 있는 예산 중에 세는 것을 잘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바로 이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미 추려가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생각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그 정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니까 거기서 뭐 새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수혜자인 그 유치원의 학부모라든가 또는 그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이 우리에게 직접 달라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그 얘기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정부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에 어느 기관에 줬으니까 그게 관행이다라고 묻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기관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 청년 취업에 도움이 될 건지 아니면 청년에게 활동비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한번 내심 이렇게 따져봐야 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죠. 재정립을 통해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시고. 저는 재원이 없다는 것은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엉 교수님. 그 이 건에 관련돼서 저도 이제 똑같은 고민을 했는데 저는 학교에 있으니까 어떤 것이 정말 취업에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서 교육적이냐 고민을 했는데 사실 청년 지원 사업에서 지원된 돈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훈련 기회도 있고 이제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약간 옆에 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른 곳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가 청년들을 뭐 억지로 뭐 돈이 있는데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취업을 하는데 도움을 안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분명한 것은 크게 끈이 안 달린 우리 진 교수님 말씀대로 밥을 먹어도 되고 술도 먹어도 되는 돈을 준다는 거예요. 주고 있는데 충분만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서 사실 문제가 출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청년 지원 사업의 예산도 제가 보기엔 다 소진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눈높이와 그 정부가 제공하거나 지자체가 제공하고 있는 훈련 프로그램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소화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제가 보면 충북 지역 청년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100억 단위 정도로 이제 해결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0개 지자체가 주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일부는 아마 우리랑 비슷한 도 단위도 있습니다. 경기도처럼 좀 부유한 도도 있겠지만 경남도 주는 걸로 아니까 우리랑 큰 차이 없을 거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시 단위로 내려가면 기초 지자체 단위로 내려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많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젊은 청년들이 상실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방법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평균적인 정도의 수당을 주는 방법. 두 번째는 청년 지원 사업에서의 재원을 활용해서 청년들이 이해할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법. 예. 세 번째는 아예 새로운 걸 개발해서 청년들을 위로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현재와 같이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 상태에서 서울, 경기도가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충북은 인구가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그러고 대학이 죽어간다 그러는데 그냥 방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고요. 엄 교수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시청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청년수당은요. 이게 상당히 장기간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딱 생애 한 번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졸업 후 2년 내에만 한 번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각 시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마찬가지로 명칭은 청년수당이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인데 졸업한 지 2년 동안 취직을 못했을 경우에 또 한 번만 지급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말하자면 많이 해봐야 정확하게 시청자들이 오해하기 평생 주는 것도 아니고 몇 차례 주는 그러니까 거고 많아야 300이고 작으면 50이라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한 번 받고 시도에서 한 번 받고 각 시군에서 한 번 받더라도 그 액수는 300만 원 내지 600만 원이고 그것은 평생 한 번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되냐면 노인수당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받으니까 청년수당도 취업할 때까지 계속 받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는 좀 없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 안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심지어 이게 뭐 파퓰리즘 이제 얘기 안 나올 수도 없고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또 얘기 안 나올 수 없는데 오죽 이게 힘들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 대타협 특위를 만들어서 진짜 이거 너무 달린다. 각종 수당 만들어서 계속 현금 지급하는 거 이 한계가 있거든요. 재정 자립도가 90%가 넘어가는 서울에 있는 구와 10몇 프로 되는 막 울릉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경쟁할 수가 없거든요. 또 옆에 있는 시군 간의 경쟁이 벌어지면 특히 서울시 안에서 구 간에 경로수당 대표적이죠. 중구는 주는데 뭐 옆에 있는 구는 못 주니까 벌써 뭐 불만이 생기니까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정부와 지자체도 광역과 기초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은 저희들이 청년수당 얘기를 하지만 좀만 더 했으면 뭐 아주머님 수당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정부가 지급해야 될 보편적인 복지와 지자체에 맞는 특수한 어떤 복지 제도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이런 수당 가지고 토론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청년수당 뭐 이걸 통해서 이제 효과를 보고자 하는 의미인데요. 이 뭐 취업을 돕고 또 실제 효과가 있을런지 또 있으려면 어떤 점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되면 괜찮을까요? 결국 수당이라는 것도 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이제 그 효과들을 거두기 위함인데. 청년수당을 반대하시는 지금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시행 중에 반대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청년수당이라는 게 현금이나 카드로 직접 지급이 되니까 이 받는 청년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면 상당히 높게 나온다라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받은 청년들이 구직 활동이나 아니면 실제 취업에 있어서 어떠한 실질적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그 만족할 만한 또 객관적인 수치가 안 나오고 있다라는 게 비판하시는 분들의 논리이고 또 청년수당의 선발 기준 또 그 수당의 사용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노인수당, 아동수당 사용처 묻지 않는데 왜 청년수당만 갖고 여기 뭐 노래방 가서 쓰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는 또 제 비판의 논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 것은 단순히 충북도 얘기를 해보면 지금 청년수당은 지급이 안 되고 있지만 9월 21일에 충청북도가 2019년 청년 친화 헌정 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부분 대상을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당은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에서는 19개 부서에서 70개가 넘는 정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청년 지원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당 안 준다라는 것 같고 우리 도가 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합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마지막으로 댓글 관련해서 좀 있으면은 아울러서 소개해 주시죠. 댓글보다도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청년수당의 문제가 나왔던 것은 청년들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사실은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관행을 고쳐야 되냐면 고용주, 채용의 주체인 고용주의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들은 실업이 많으니까 그냥 아무나 오라 하고 뽑으면 뽑고 뽑기 싫으면 안 뽑고 그렇거든요. 한 명을 뽑기 위해서 100명을 면접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면접하는 당사자한테는 엄청난 부담이 돼요. 돈도 들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은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신입사원 채용 때 면접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을 뽑으려고 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교통비 정도는 주면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이 면접을 해야지 그냥 취업이 어려우니까 니들은 와라. 나는 그냥 면접하고 보내겠다. 이런 식의 관행들은 좀 사라져야 되고 과거에 비해서 또 이제 고용주들이 어떤 갑질을 하냐면 자기들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배워와라. 사실 어떤 대학이든 어떤 고등학교에서든 특정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오늘 기업들이 워낙 많고 하는 기술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잠재력과 재능을 가르치는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당장 우리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워와라.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또 훈련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용주들이 말하자면 채용 비용을 지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 그다음에 훈련 비용을 지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채용 비용과 훈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관행을 좀 정착시켜야 청년들의 부담이 좀 줄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댓글 아까 그 산업재해 관련해서 댓글을 말하고 싶었는데 이 지금 현재 두 이슈가 양극화라는 단어로 또 설명이 됩니다. 죽음도 양극화되고 있고요. 산업재해에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이 비숙련, 젊고 일용직에다가 하청업체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댓글이 뭐가 있냐 그러면요. 노동자가 쓰신 것 같아요. 저도 늙어 죽고 싶습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되니까. 근데 사실 이 댓글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 기초단위에 가면요. 부자 동네가 청년 수당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가 심지어 수당까지도 자꾸 양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아쉬운 게 현재 정부가 해결하는 것은 양극화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양극화가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니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네, 오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뉴스 가운데 선정해서 오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충북 시사 토론창 월간 뉴스 분석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